둘의 대화가 재개된 것은 스튜 그릇이 바닥을 보인 뒤였다. 윈스턴의 왼쪽 대각선 테이블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리가 꾀꾀거리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식당의 소음을 뚫고 귀에 꽂혔다. 그래서 요즘 사전은 어떻게 돼가나? 윈스턴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 난 회영사를 맡고 있는데 꽤 재미있어. 신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사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스튜 그릇을 옆으로 밀쳐놓고 학자답게 고운 한 손으로는 빵을, 다른 한 손으로는 치즈를 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바싹 당겨 앉았다. 11판이 최종판이 될 거야. 지금은 이 세상에 신호 하나만 남고 다른 언어는 모두 사라질 때 신호가 어떤 모습일지 최종 마무리를 하는 중이지. 이 작업이 완료되면 너 같은 사람들은 신호를 다시 배워야 할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정반대야. 우리 애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단어를 없애고 있어. 언어의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11판에는 2050년 이전에 사라질 단어는 하나도 실리지 않을 거야. 그는 허겁지겁 빵을 베어물고 두어 번 삼킨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야위고 어두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조롱이 가득하던 눈은 꿈꾸는 듯 빛났다. 이 언어를 파괴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제일 쓸모없는 건 동사와 형용사지만 명사 중에서도 없앨 수 있다는 게 꽤 많다는 거 알아? 유의어뿐 아니라 반의어도 없앨 수 있어. 결국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반대의 뜻만 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모든 단어는 그 자체의 반의의 뜻을 가지고 있어. good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good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bad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하겠어? ungood이라고 표현하면 충분하지. 사실 나쁜이라는 게 좋다의 정반대 뜻은 아니거든. 안 좋은이야말로 완벽한 반의어지. 좋은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다 해도 excellent나 splendid 같은 모호하고 쓸모없는 말들이 잔뜩 있을 필요는 없어. 그저 plus good이면 되는 거지. 그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을 원한다면 double plus good이라 말하면 되고, 물론 이런 형태의 단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신어의 최종판에서는 그 외의 모든 쓸데없는 단어들이 삭제될 거야. 결국에는 단 6개의 단어로 좋음과 나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야. 사임이 덧붙였다. 빅브라더의 이름이 나오자 윈스턴의 얼굴에 김이 빠지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사임은 윈스턴이 이 이야기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귀신같이 감지해냈다. 윈스턴, 넌 신어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넌 글을 쓸 때도 아직 구어로 생각하더라. 너가 쓴 타임즈 기사를 가끔 읽는데 물론 충분히 잘 쓴 글이지만 그 글은 구어를 신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해. 넌 아직도 애매모호하고 쓸데없는 뜻을 지니고 있는 구어에 집착하고 있어. 단어를 없애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매년 어휘수가 줄어드는 유일한 언어는 신어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 윈스턴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는 사임의 말에 통조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차마 입은 열 수는 없었다. 사임은 빵을 조금 더 뜯어 잠시 씹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신어의 목표는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는 걸 모르겠어? 종국엔 사상죄 같은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해질 거야. 생각을 표현할 단어가 없을 테니. 앞으로는 필요한 개념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정의된 단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하게 될 거야. 그 외 부수적인 의미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거지. 이미 신어사전 제11판에서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한참이나 계속될 거야. 매년 어휘수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사고의 폭도 계속해서 줄어들겠지. 물론 지금도 사상죄의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용납할 수는 없어. 그저 한 사람이 자제하지 못하고 현실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지.
하지만 종국에는 자제나 현실을 통제할 필요도 없어질 거야. 언어가 완벽해진 날 혁명도 완수되는 거야. 신어가 곧 영사고 영사가 곧 신어가 되는 거지. 사임이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며 덧붙였다. 윈스턴, 적어도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게... 윈스턴이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입을 열다 곧 다물었다. 프로를 제외하면 그렇겠지. 라는 말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사상적으로 불온하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말을 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사임이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프롤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2050년이 되면, 아니 아마도 그 전에 구어에 대한 지식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야. 과거의 문학은 없어지고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 바이런의 작품도 신어로 번역되어 남겠지. 원작과는 살짝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도 정반대가 될 거야. 심지어 당의 문학도 바뀔 거야. 당의 구어도 바뀔 거고.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자유는 예속 같은 구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사실 사고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겠지. 정통주의란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무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조만간 사임은 증발하겠구나 하는 깊은 확신이 들었다. 사임은 지나치게 똑똑했다. 사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걸 지나치게 숨김없이 말했다. 그는 당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조만간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윈스턴은 자기 몫의 빵과 치즈를 먹어치운 뒤 살짝 몸을 기울여 커피잔을 들었다. 그의 왼편 탁자에서는 목소리 큰 남자가 여전히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었다. 윈스턴과 등을 마주하고 앉은 그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열렬히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간혹 앳되고 다소 어리숙한 목소리로 네,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자가 말을 할 때조차 계속해서 짓거려댔다. 헬급 보니 윈스턴이 아는 남자였다. 창작국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지만 3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는 근육으로 두꺼운 목에 언제 어디서나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커다란 입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있었는데 앉은 각도 때문인지 안경이 빛을 반사해 윈스턴 쪽에서는 그의 두 눈 대신 번쩍이는 2개의 원만 보였다. 무서운 것은 그가 끊임없이 소리를 토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활자로 인쇄되어 쏟아지듯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말 속에서 윈스턴은 골드스타인주의의 완벽한 체거라는 딱 한 문장만 겨우 알아들었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는 꾀꾀거리는 단순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골드스타인을 맹비난하고 사상범들과 파괴 공작원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유라시아 군대의 잔악 행위를 맹렬히 비판하고 빅브라더를 찬양하거나 말라바 전선의 영웅들을 칭송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뭐가 됐든 다 똑같은 이야기였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순수 정통주의와 순수 영사에 관하는 것은 확실했다. 말하느라 턱이 재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눈 없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 로봇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은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었다.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내뱉고 있었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말이 아니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짓거리는 꽥꽥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사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숟가락 손잡이로 쏟아져 있는 스튜를 끼저겨
그림을 그렸다. 소란스러운 식당에서도 옆 탁자에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꽥꽥 소리가 둘의 귀에 꽂혔다. 알고 있는진 모르지만 신어에 덕스피크란 단어가 있어. 오리처럼 꽥꽥거린다는 뜻이지.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함께 지니고 있는 재미있는 단어 중 하나야. 그래서 적에게 사용하면 비난이 되지만 뜻을 함께하는 동지에게 쓰면 칭찬이 되지. 사임은 분명 증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윈스턴은 사임이 그를 무시하고 다소 싫어하는 데다 만약 무언가 빌미라도 잡는다면 그를 사상범으로 고발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증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슬퍼졌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임에게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했고 초연하지 못했으며 목숨을 보존할 만큼 멍청하지도 않았다. 그를 두고 정통파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일반 당원들이 접하지 못하는 최신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영사의 강령을 신봉했고 빅브라더를 존경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에 기뻐했고 이단자들을 증오했다. 단순한 진심을 넘어서 열성적이라 할 만했다. 하지만 그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지나치게 많은 책을 읽고 화가와 음악가들이 아지트인 밤나무 카페에 자주 출몰한다는 게 이유였다. 밤나무 카페에 자주 드나드는 것에 대한 법 같은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카페를 불길하다고 여겼다. 지금은 숙청된 예전 당 간부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한간에는 골드스타인도 수십 년 전에 그 카페에 종종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모로 사임의 운명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그는 윈스턴이 은밀하게 품고 있는 생각을 아주 잠깐이라도 눈치채면 즉시 사상경찰에 신고할 사람이었다. 누구라도 그럴 테지만 사임은 더 그랬다. 그건 열성이란 단어로 형용하기엔 부족한 무의식 저변에 깔린 정통주의였다. 사임이 고개를 들었다. 저기 파슨스가 오는구만. 어딘가 저 빌어먹을 멍청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듯한 말투였다. 윈스턴과 함께 빅토리 맨션에 사는 이웃이자 직장 동료의 파슨스가 정말로 식당을 가로질러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뚱뚱한 체격, 금발머리에 개구리 같은 얼굴을 하는 사내였다. 35의 나이에 벌써 목둘레와 허리에 두툼하게 살이 올랐지만 움직임만큼은 아이같이 활기가 넘쳤다. 덩치만 큰 어린 소년 같은 느낌이라 당의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도 스파이단의 파란 반바지와 회색 셔츠, 빨간 스카프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절로 연상되었다. 그를 생각하면 늘 살에 푹 파묻힌 무릎과 소매를 접어 올려 드러난 피둥피둥 살찐 팔뚝이 생각났다. 실제로 파슨스는 단체 행군이나 체육 행사가 있을 때 기회만 되면 반바지를 입었다. 그가 활기차게 여 안녕들 하신가 하고 인사하고 탁자에 앉았다. 진한 땀내가 진동했다. 홍조를 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땀을 많이 흘리기로 유명했다. 공화당에 가서 탁구 라켓만 잡아도 그 손잡이의 축축한 정도가 그가 언제 왔다 갔는지 알 수 있었다. 그새 사임은 종이에 단어들을 적어 손가락에 펜을 끼운 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것 좀 봐. 파슨스가 윈스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열심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나마나 나는 봐도 모르겠지만 말이지. 참, 스미스 찾고 있었어. 나에게 돈 주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무슨 돈? 윈스턴이 반사적으로 돈을 찾으며 물었다. 누구나 봉급의 4분의 1을 기부금으로 내야 했는데 모두 다 알기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종류의 기부금이 있었다. 증오주간 기부금 말이야.
집집마다 내는 거 있잖아. 내가 우리 아파트의 총무를 맡았거든. 이 최고 기부액을 기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유서 깊은 우리 빅토리 맨션이 이 구역에서 제일 큰 깃발을 꽂지 못한다고 해도 내 책임은 아니야. 자네는 $2를 내겠다고 했지? 윈스턴이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 접어놓은 지저분한 지폐 2장을 찾아 파슨스에게 건네자 그는 조그만 수첩에 무식쟁이처럼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 아참 그리고 말이야. 어제 우리 집 애가 자네한테 새총을 쐈다며?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새총을 내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지. 애가 교수형을 못 보러 가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였어. 윈스턴이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애들이 아주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니까. 둘 다 장난기는 심하지만 그 열성만큼은 누구 못지않지. 늘 스파이랑 전쟁 생각뿐이야. 지난 토요일 우리 집 딸애가 버크햄스테드로 행군을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다른 여자애 2명이랑 행군 행렬을 빠져나와서 점심 내내 수상한 남자를 뒤쫓아타더군. 2시간이나 숲길을 따라서 남자를 미행하다 에머샴에 도착하자마자 그 남자를 순찰대에 넘겼대. 아니 왜 그런 건데? 윈스턴이 조금 당황해서 묻자 파슨스가 의기양양해서 계속 떠들었다. 그 남자가 낙하산 부대에서 나고한 적국의 첩자 같아 보였다더군.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지. 그 남자가 이제까지 딸애가 본 적 없는 요상한 신발을 신고 있더래. 그래서 그자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거지. 7살 치고는 꽤나 영특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떻게 됐대? 윈스턴이 물었다. 나야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됐다도 놀랍지 않은 일이지. 파슨스가 손으로 총을 겨누는 신용을 하고 입으로 총탄이 발사되는 소리를 냈다. 잘했네. 사임이 고개를 들지 않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지. 첩자를 가만둘 순 없지. 윈스턴도 의무감에 동의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거야. 파슨스가 말했다. 이 말이 맞다고 증명이라도 하듯 머리 위에 텔레스크린에서 갑자기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승전보 소식이 아니라 풍요부에서 내보내는 선전 방송이었다. 동지들, 열정적인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동지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께 생산 전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계급의 소비재 생산량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대비 올해의 생활 수준이 20% 향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적 가두 행렬이 일어났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을 뛰쳐나온 노동자들은 훌륭한 통치로 새롭고 행복한 삶을 선사해 주신 빅브라더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깃발을 펄럭이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계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우리의 새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문구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최근 들어 풍요부에서 아주 애용하는 문구였다. 트럼펫 소리에 관심이 고조되었던 파슨스는 지루함을 참지 못해 입을 떡 벌리고 앉아 방송을 듣고 있었다. 방송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통계 숫자는 쫓아가지 못했지만 그게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쯤은 알았다. 그는 커다랗고 지저분한 담배 파이프를 꺼내들었다. 파이프 속 담배는 벌써 반이 새까맣게 타 있었다. 담배 배급량은 일주일에 100g에 불과했기 때문에 파이프 끝까지 담배를 채우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윈스턴은 빅토리 담배를 피웠는데 혹여나 담배 가루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수평으로 들고 피웠다. 내일이 새 배급일인데 담배는 딱 4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윈스턴은
멀리서 들리는 소음에 귀를 닫고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을 집중해 들었다. 초콜릿의 일주일 배급량을 20g으로 상향한 데 대해 빅브라더의 감사를 표하는 행렬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초콜릿 배급량이 20g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작 24시간 만에 정반대의 소식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랬다.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버렸다. 파슨스는 짐승 같은 우매함으로 아무 의심 없이 새 소식을 받아들였다. 옆 탁자에 앉은 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초콜릿 배급량이 30g이었다고 누군가 말하기라도 하면 당장 그를 찾아내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그를 증발시켜버리겠다는 분노에 찬 열망을 가지고 광신도처럼 열정적으로 믿었다.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이중사고를 하는 사임도 새 소식을 믿었다. 그렇다면 어제를 기억하고 있는 건 정녕 윈스턴 혼자란 말인가? 텔레스크린은 계속해서 그럴듯한 통계 수치들을 읊어댔다. 지난해 대비 식품, 의류, 주택, 가구, 냄비, 연료, 선박, 헬리콥터, 서적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출생한 신생아 수도 늘어났으며 줄어든 것은 질병과 범죄, 정신병밖에 없다고 했다. 해마다 그리고 매 시각 사람도 물건도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아까 사임처럼 윈스턴도 숟가락으로 허여멀건한 색깔의 스튜를 찍어 기다란 선을 만들며 그림을 그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삶에 대해 생각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가? 음식은 늘 이런 맛이 났나? 그는 식당 주위를 둘러봤다. 낮은 천장의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때로 더러웠고 낡은 금속 탁자와 의자들은 어찌나 다닥다닥 붙여 놓았는지 앉으면 옆 사람의 팔꿈치가 맞닿았다. 숟가락은 하나같이 다 찌그러져 있었고 식판은 휘어져 있었다. 싸구려 흰 컵들은 사방이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데다 갈라진 틈마다 때가 껴 있었다. 싸구려 진과 커피, 쇠맛이 나는 스튜와 더러워진 옷에서 나는 냄새가 뒤섞여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의 위장과 피부는 마땅히 누려야 할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느낌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길 완강히 저항했다. 사실 그가 기억하는 한 과거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한 항상 먹을 것은 부족했고 양말이나 속옷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가구는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방은 언제나 추웠다.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이었고 집은 여기저기가 내려앉았다. 빵은 거무튀튀한 색깔로 맛이 없어 보였고 홍차는 구하기가 힘든 사치품이었다. 커피에서는 역겨운 맛이 났고 담배는 언제나 부족했다. 값싸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합성 물질로 만든 진뿐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런 불쾌함과 불결함, 물자 부족, 끝없는 겨울, 끈적거리는 양말, 작동하는 법이 없는 승강기, 추운 날씨, 거칠거칠한 싸구려 비누, 바스러지는 담배, 요상한 맛이 나는 음식에 신물이 난다는 것은 이것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재와는 확연히 달랐던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윈스턴은 다시 한번 식당을 둘러봤다. 거의 모든 사람이 추한 모습이었다. 제복으로 입고 있는 파란색 작업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식당의 저편 탁자에는 딱정벌레처럼 이상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홀로 앉아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당장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이 말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다수를 차지한다고 믿기가 얼마나 쉽다는 말인가. 당이 말하는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젊은이, 가슴이 풍만한 여성, 금발머리에 활력이 넘치고 햇볕에 그을린 근심 걱정 없이 유쾌한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에어스트립 1의 대다수 국민들은 작은 키에 어두운 피부색,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째서 저 남자같이 딱정벌레처럼 생긴 사람들이 정부 각 부처에 갑자기 증식하고 있는지 이상한 일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뚱뚱해진 땅딸막한 체구의 이 남자들은 짧은 다리로 허둥지둥 다니며 아주 작은 두 눈에 살까지 붙어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다녔다. 이 당의 통치 아래 가장 살아남기 좋은 유형의 얼굴 같았다. 풍요부의 방송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울리고 듣기 싫은 음악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통계 수치로 흥분한 파슨스가 입에서 담배 파이프를 빼며 말했다. 풍요부가 올해 일을 아주 잘하네. 그가 모든 걸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스미스, 혹시 나 빌려줄 면도날 하나 있을까? 하나도 없어. 나도 6주째 같은 면도날을 쓰고 있거든. 윈스턴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냥 한번 물어본 거네. 미안하네. 윈스턴이 대답했다. 풍요부 방송이 나오는 동안 잠시 말을 멈췄던 옆 탁자 남자가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윈스턴은 갑자기 파슨스 부인을 생각했다. 머리숱이 적고 얼굴 주름에 때가 껴있는 파슨스 부인. 이제 2년 안에 자녀들이 사상경찰에 그녀를 고발할 것이고 파슨스 부인은 징발할 것이다. 사임도 징발할 것이다. 윈스턴 자신도 징발할 것이다. 오브라이언도 징발할 것이다. 하지만 파슨스는 절대 징발하지 않을 것이다. 꾀꾀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저 눈없는 사람도 절대 징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기관의 미로 같은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오가는 저 딱정벌레 같은 남자들도 절대 징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콕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윈스턴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소멸할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다. 그 순간 윈스턴은 누가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의 몽상에서 깨어났다. 옆 탁자의 여자가 몸을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머리칼에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는 곁눈질로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그를 쳐다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눈을 돌렸다. 윈스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끔찍한 공포가 전신을 꿰뚫고 지나갔다. 찝찝한 불안감이 남아 그를 괴롭혔다. 저 여자는 왜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는 건가?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여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그를 따라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는지 기억나질 않았다. 어쨌든 여자는 어제의 2분 증오 시간에도 딱히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그의 바로 뒤에 앉았었다. 그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가 충분히 크게 소리 지르는지 확인하려고 거기 앉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여자는 사상경찰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아마추어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5분은 좋게 될 것이었다.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동안 그의 속마음이 부지불식간의 표정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는 일이다. 공공장소나 텔레스크린의 감시 범위 안에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끔찍하게 위험한 일이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모든 게 탄로날 수 있었다. 안면 경련이나 무의식 중에 보이는 불안감, 혼잣말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든 얼굴에 부적절한 표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한 범죄였다. 신어로는 이 범죄를 표정 범죄라고 했다. 여자가 다시 뒤돌아 앉았다. 어쩌면 여자가 그를 미행하는 건 아닐지도 몰랐다. 이틀 연속으로 그와 붙어 앉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몰랐다. 담뱃불이 꺼지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피우던 담배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 담뱃가루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간수한다면 이따 퇴근 후에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옆 탁자의 저 여자가 사상경찰 끈앞풀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사흘 뒤 자신이 애정부의 지하실로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담배꽁초는 어떤 경우에도 낭비해서는 안 되었다. 사임이 들여다보던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파슨스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던가? 우리 집 애들이 재래시장에서 빅브라더 포스터로 소시지를 포장하던 여자를 보고 그 여자 치마에 불을 붙였다고. 애들이 글쎄 그 여자 뒤로 몰래 다가가서 성냥 한 갑을 다 써서 불을 붙였다지 뭐야. 아마 여자는 큰 화상을 입었을 거야. 아주 악동들이지. 안 그래? 하지만 열성으로 치면 1등이지. 우리 때랑 비교하면 스파이단 교육이 훨씬 좋아졌어. 얼마 전에는 단에서 애들에게 뭘 줬는지 아나? 열쇠 구멍을 통해 도청하라고 귀나파를 줬더라고. 며칠 전 밤에는 우리 딸애가 그걸 집에 가져와서 거실에서 시험해 봤는데 그냥 듣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잘 들린다고 하더군. 물론 장난감이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올바르게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겠지. 안 그래? 파슨스가 파이프를 물고 낄낄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귀를 찢는 것 같은 호각 소리가 나와 업무에 복귀할 시간을 알렸다. 3명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승강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합류했다. 그 바람에 윈스턴의 담배에서 담뱃가루가 쏟아졌다. 윈스턴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3년 전 어느 날 컴컴한 저녁, 큰 기차역 주변의 좁다란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녀는 벽에 난 현관문 옆에 서 있었다. 가로등이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어두웠다. 두껍게 화장한 여자의 얼굴은 젊어 보였다. 나는 그 화장에 끌렸다. 가면같이 하얀 얼굴과 새빨간 입술. 여성당원들은 절대 화장하는 법이 없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텔레스크린마저 달리지 않은 곳이었다. 여자는 $2를 달라고 했다. 나는 그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장면을 짜내기라도 하려는 듯 질끈 감은 두 눈 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다. 고래고래 욕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게 몰려왔다. 벽에 머리를 찍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창문으로 잉크병을 냅다 던져버리고도 싶었다. 폭력적이고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해야만 그를 고문하는 그 기억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악의 적은 자신의 신경체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 안의 긴장은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그는 몇 주 전 스쳐 지나갔던 남자를 생각했다.
꽤나 평범해 보이던 외모의 남자는 35에서 40 정도 되어 보이는 당원이었다. 큰 키, 호리호리한 체격에 서류 가방을 들고 그를 향해 걸어오던 남자가 그와 몇 미터 거리를 두고 가까워졌을 때였다. 남자의 왼쪽 얼굴이 경련으로 뒤틀렸다. 경련은 둘이 스쳐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일어났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처럼 순식간에 얼굴이 실룩실룩 뒤틀렸다. 딱 보니 습관 같았다. 저 불쌍한 녀석은 저걸로 끝장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마도 무의식적인 행동일 거라는 데 있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잠꼬대였다. 그가 아는 한 잠꼬대는 막을 방법도 없었다. 그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글을 이어갔다. 나는 여자를 따라 현관문을 통과해 뒷뜰을 지나 지하의 부엌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침대를 하나 붙여놓았고 탁자 위에 놓인 램프가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역겨움이 몰려왔다. 침을 뱉고 싶었다. 지하실 부엌에서의 그 여자를 생각하니 아내 캐서린이 생각났다. 윈스턴은 결혼을 했었다. 아니, 여전히 결혼한 상태일지도 몰랐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으니 다시금 그 지하실 부엌에 덥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빈대와 더러운 옷까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지만 그 어떤 여성 당원도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 냄새마저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향수를 쓰는 건 프롤이 유일했다. 그 냄새는 간음을 떠올리게 했다. 2년 만에 처음 갖는 여자와의 관계였다. 물론 창녀와의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건 가끔 용기 내어 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규칙이었다. 위험했지만 생사가 걸릴 일은 아니었다. 창녀를 샀다가 발각되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 정도 복역하면 되었다. 다른 죄를 추가로 짓지 않았다면 딱 그 정도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해볼 만했다. 비민가에 가면 몸을 팔려는 여자들이 넘쳐났다. 프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진 한 병만 주면 살 수 있는 여자도 있었다. 당은 완벽히 억압할 수 없는 본능의 분출구로서 매춘을 암묵적으로 장려하기까지 했다. 멸시당하고 억압받는 계층의 여자와 은밀하고 몸이 건조하게 즐기는 향락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당원끼리의 난잡한 관계였다. 대숙청이 있을 때마다 자백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어디선가 당원들끼리 문란한 관계를 즐긴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당의 목적은 단순히 당이 통제할 수 없는 남녀 간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선포된 적은 없지만 당의 진짜 목적은 성행위에서 오는 모든 쾌락을 없애는 데 있었다. 결혼할 테두리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랑보다도 더 큰 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성욕이었다. 당원 간의 결혼은 항상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명확한 원칙이 발표된 적은 없었지만 남녀가 육체적으로 서로 끌린다는 인상을 받을 경우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이 인정하는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당을 위해 일할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 선교시 삽입은 관장처럼 다소 역겨운 시설로 여겨졌다. 다시 한번 당이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었지만 모든 당원들이 이러한 관념을 어린 시절부터 간접적으로 계속 주입받았다. 완벽한 금욕을 주장하는 청년 반성동맹 같은 조직이 여럿 있을 정도였다. 아이는 모두 인공수정을 통해 낳았고 공공기관에서 키우게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조가 당의 전반적인 이념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당은 성욕을 없애려 하고 있었고 아예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왜곡하고 더럽게 만들고자 했다. 당이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았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한 당의 노선은 항상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시 캐서린 생각이 났다. 아내와 헤어진 지는 거의 9년, 10년, 어쩌면 11년이 지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윈스턴은 헤어진 아내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며칠씩 자신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었다. 둘은 단지 15개월 정도 함께 살았을 뿐이었다. 당은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으니 별거를 하라고 장려했다. 캐서린은 큰 키에 자세가 아주 꼿꼿하고 움직임이 멋진 금발의 여자였다. 매부리코의 윤곽이 뚜렷한 얼굴은 고상하게 생겼다고도 할 법했다. 그 얼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자기 아내야말로 자신이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멍청하고 천박하며 머리가 텅 빈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 그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당의 구호만 들어차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들어있지 않았고 당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속으로 그녀에게 인간 녹음 테이프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하지만 섹스만 아니었다면 인내를 발휘해 그녀와 계속 함께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면 그녀의 몸은 움츠러들고 딱딱해졌다. 마치 나무 토막을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를 온몸으로 안을 때도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경직된 근육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저항도 협조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몸을 맡길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럽다가 나중에는 미칠 것 같이 끔찍해졌다. 그때라도 그녀와 성생활 없이 살기로 합의했다면 계속 참고 살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거부한 것은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뜻에 따라 둘은 하지 못할 상황만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때로 캐서린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저녁에는 치러야 할 일이 있으니 잊지 말라고 그에게 말해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이 숙제 같은 육체 관계를 아기 만들기 혹은 당에 대한 의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곧 윈스턴은 그 날짜만 다가오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캐서린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헤어졌다. 윈스턴은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어 다시 글을 이어갔다. 여자는 스스로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러고는 아무런 전이 없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상스러운 동작으로 치마를 걷어 올렸다. 나는. 그는 어두운 등불 아래 빈대와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솟아올랐고 당의 최면에 걸려 깨어날 줄 모르는 캐서린의 하얀 몸뚱이가 생각났다. 왜 항상 이래야 하는가? 왜 내 여자를 못 만들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추잡하게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지만 진짜 순수한 연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성 당원은 모두 똑같았다. 순결은 당에 대한 충성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각종 경기와 냉수욕,
학교와 스파이단, 청년동맹에서의 강의와 행군, 노래, 구호, 군가를 통해 쓰레기 같은 사상을 계속 주입받아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점차 메말라갔다. 머리로는 분명 어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가슴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여성 당원들은 당이 원하는 대로 난공불락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그 정숙함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성공적으로 마친 성행위는 반란이었고 욕망은 사상죄였다. 만약 캐서린을 성에 눈뜨게 했다면 아무리 그녀가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건 유혹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마저 마쳐야 했다. 나는 등지신 뿔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불빛 아래 본 그녀의 얼굴은 깜깜한 어둠 속이라 희미한 파라핀 등불의 불빛도 아주 환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로 한 걸음 다가가다가 욕망과 공포에 멈춰섰다. 여기까지 오느라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알았다.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순찰대에게 잡힌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금도 문 밖에서 순찰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지도 않고 나간다면 이야기를 마저 써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놔야 했다. 불빛 아래 그는 여자가 아주 늙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화장을 얼마나 두껍게 했던지 마분지로 만든 가면처럼 쩍쩍 갈라질 것만 같았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살짝 열린 입 사이로 보이는 컴컴한 동굴 속 어둠이었다.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글을 휘갈겨 써내려갔다. 불빛 아래 본 그녀는 최소 50은 되어 보였다.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그래도 나는 굴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일을 마쳤다. 그는 손가락으로 다시 눈두덩을 꾹꾹 눌렀다. 마침내 글을 다 쓰긴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고래고래 욕을 퍼붓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일어났다. 윈스턴은 다음과 같이 썼다. 희망이 있다면 프롤에게 있다. 어딘가 희망이 있다면 분명 프롤에게 있을 것이다. 당을 무너뜨릴 힘은 오세아니아 인구 중 85%를 차지하는 그 멸시받는 계층에서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은 절대 안에서부터 붕괴될 리 없었다. 당의 적은 절대 모일 수 없었고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 형제단이 정말 존재한다 하더라도 두세 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목소리의 억양변화, 속닥거리는 것만으로도 모반이었다. 하지만 프롤은 달랐다. 자신들에게 내재된 힘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었다. 그냥 들고 일어나 파리떼를 힘차게 떨궈내는 말처럼 세상을 흔들면 되었다. 당장 내일 아침 당을 붕괴시키려 마음먹는다면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분명 조만간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언젠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는데 앞쪽 골목길에서 터져나온 수백 명의 여자들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어마어마한 울부짖음이었다. 우우우 하는 낮은 소리가 종소리 잔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란이다. 드디어 프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의 진원지에 도착하니 200~300명의 여자들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승객처럼 비극적인 표정을 하고 노천시장의 한 가판대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총체적인 절망감 속에서 여자들이 찢어져 싸우기 시작했다. 한 가판대에서 양은 냄비를 팔고 있는 모양이었다. 찌그러지고 얄팍한 냄비였지만 냄비는 종류에 상관없이 구하기가 힘든 희소상품이었다. 공급량이 갑자기 동난 탓이었다. 냄비를 낚아채는 데 성공한 여자들은 사람들을 밀치고 빠져나오려고 애썼고 냄비를 구하지 못한 수십 명은 가판대를 둘러싸고 그 주인에게 왜 손님을 차별하느냐, 어딘가에 냄비를 더 많이 숨겨둔 것은 아니냐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거대한 몸집의 여자 2명이 싸우면서 고함을 질렀다. 둘은 서로의 손에서 냄비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어찌나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는지 한 명의 머리카락이 다 흐트러져 있었다. 그러다 양쪽의 냄비를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다. 윈스턴은 넌더리를 내며 그 모습을 쳐다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깐이었지만 단지 수백 명의 목구멍에서 저렇게 무서운 힘이 나왔다는 거였다. 그들은 왜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리치지 않는 것일까? 윈스턴은 이렇게 썼다. 그들은 현실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모순인 것은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야 현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당의 교재에서 그대로 베껴 쓴 문장 같았다. 물론 당은 프롤들을 속박해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혁명 전까지 프롤들은 자본가들에게 무자비한 억압을 받았다.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별일 아닌 일로 채찍질을 당했다. 여성들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아이들은 6살의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팔려갔다. 하지만 동시에 당은 이중사고의 원칙에 따라 선천적으로 열등한 프롤들을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 짐승처럼 굴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실 프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생각이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번식하는 한 그들이 하는 다른 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평원에 풀어놓은 소떼들처럼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조상들이 살던 방식을 따라 살았다. 프롤은 빈민굴에서 태어나고 자라 12살의 나이에 일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움과 성욕이 넘치는 짧은 청춘을 보낸 뒤 20살에 결혼했다. 30이면 중년으로 들어섰고 대부분 60의 나이에 사망했다. 머릿속에는 고된 육체노동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영화, 축구, 맥주,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 생각이 가득했다. 그들을 통제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사상경찰은 프롤의 거주지역에 몇몇 대원을 파견해 거짓 루머를 흘렸고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인물들을 파악해 제거했다. 하지만 그 위험 인물에게 당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프롤이 강한 정치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근무시간 연장이나 배급량 감축 등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원초적 애국심 정도였다. 프롤들이 불만을 갖는다 해도 그 불만은 늘 갈 길을 잃었다. 현실의 큰 그림을 모르는 탓에 사소한 불평거리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더 큰 악은 늘 그들의 눈을 피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절대 다수의 프롤 집에는 텔레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프롤의 일에 개입하는 시민 경찰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범죄에 속을 런던에서는 도둑과 노상강도
매춘부, 마약상, 협잡군 등이 세상의 모든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질렀지만 이 또한 프롤을 대상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 프롤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던 도덕 법칙만 지키면서 살면 되었다. 당의 금욕주의도 그들은 지킬 필요가 없었다. 난교를 해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혼도 단번에 허가가 났다. 프롤이 원하거나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종교의 자유도 허용되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다. 프롤과 짐승은 자유다는 당의 표어가 말하는 그대로였다. 윈스턴은 몸을 구부려 정맥류성 궤양 부위를 살살 긁었다. 발목이 다시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항상 혁명 전의 삶을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서랍에서 파슨스 부인에게서 빌려온 어린이용 역사책을 꺼내 일기장에 한 단락을 옮겨 쓰기 시작했다. 옛날 영광스러운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런던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편히 잠들 수 있는 집 한 칸도 가지지 못한 더럽고 어둡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또래의 아이들은 포악한 고용주 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고용주는 먹을 것이라고는 빵 부스러기와 물만 주면서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아이들을 채찍으로 무참히 때렸지요. 이렇게 끔찍하게 가난한 도시 한가운데 커다랗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하인을 30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부자들을 자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온 그림처럼 뚱뚱하고 사악한 얼굴을 한 못생긴 남자들이었지요. 그림 속 사람처럼 자본가 프로코트라는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난로 연통처럼 생긴 이상하고 반짝이는 실크햇이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이는 자본가들의 제복으로 자본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가들의 세상은 모든 것을 소유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택과 토지, 공장, 돈은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직업을 빼앗아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본가에게 말을 할 때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구부려 굽실거리며 인사하고 그를 선생님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자본가들의 수장을 왕이라고 했는데 단락의 나머지 내용은 불보듯 뻔했다. 아마도 프랑스산 리넨인 론으로 옷소매를 단 법의를 입은 주교, 흰 단비털로 법복을 입은 법관, 죄인의 목과 양손에 키우던 칼,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착고, 죄수가 감옥에서 징벌로 밟아 돌리던 바퀴, 9개의 끈이 달린 채찍, 시장이 열던 연회와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하던 예절에 관한 내용이 줄줄 나올 것이다. 어린이용 교재에는 나오지 않을 테지만 초약권이라는 것도 있었다. 초약권은 모든 자본가들은 자기 소유의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과 동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법이었다. 이 이야기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현재를 사는 보통 사람이 혁명정 시대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의 저항, 그리고 지금 삶의 환경이 참을 수 없다거나 과거는 분명 이렇지 않았을 거라는 본능적 느낌뿐이었다. 윈스턴은 현대를 사는 것의 진정한 특징은 삶이 잔인하거나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텅 비었고 어둠만이 가득하며
무기력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삶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나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원들의 삶이라 해도 삶의 대부분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종일 따분한 일을 하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너무 낡아 구멍이 난 양말을 꿰매고 사카린을 한 알 얻기 위해 구걸하고 담배꽁초를 아끼는 게 실제 당원들의 현실이었다. 당이 세운 이상은 괴물 같은 기계와 무시무시한 무기가 판치는 강철과 콘크리트의 세계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행군,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끊임없이 일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학대하는 300만의 인구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전사와 열성분자들의 국가였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현실 속 음산하고 썩어가는 도시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물이 줄줄 새는 신발을 신고 발을 끌며 걸어다녔고 여기저기 판자를 대어 대충 고친 누더기 같은 19세기식 주택에서는 양배추와 불쾌한 화장실 냄새가 났다. 그는 머릿속으로 거대하고 황폐한 도시, 수백만 개의 쓰레기통이 널려있는 런던의 모습을 그려봤다. 문득 주름투성이 얼굴에 머리숱이 휑한 막힌 배수구 파이프를 무기력하게 만지작거리던 파슨스 부인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윈스턴은 다시 몸을 구부려 발목을 긁었다. 텔레스크린은 오늘날 국민들이 50년 전보다 더 풍족하게 먹고 더 잘 입고 더 멋진 집에 살고 더 재미있는 유흥을 즐기고 더 오래 살고 더 적게 일하며 체구도 더 크고 건장하고 더 행복하고 더 지적이고 더 나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 수치를 밤낮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틀어댔다. 그 무엇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었다. 일례로 당은 혁명 전에는 성인 프롤 중 단 15%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수치가 40%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영아 사망률이 혁명 전에는 1,000명당 300명이었지만 현재는 1,000명당 160명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마치 두 개의 미지수가 포함된 단일 방정식 같았다. 역사책에 쓰여있는 모든 단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모두 환상일 수 있었다. 그는 최화법이나 자본가, 실크햇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과거는 지워지고 잊혀졌고 거짓은 진실이 되었다. 그는 생애 단 한 번,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당이 그 사건 내용을 날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틀림없는 증거를 손에 쥔 적이 있었다. 그가 그 증거를 손에 들고 있었던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분명 1973년이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그와 캐서린이 헤어진 그 즈음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증거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그로부터 7, 8년 전이었다. 이야기는 혁명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대거 수총당했던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자 빅브라더를 제외한 초대 지도자들은 모두 반혁명분자나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자취를 감췄다. 골든스타인은 숙청을 피해 도망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은신했다. 일부는 하룻밤새 사라져버렸지만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 뒤 처형당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 중에 존슨, 아런슨, 루더포트라는 세 남자가 있었다. 이 셋이 체포된 것은 분명 1965년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이들도
1년 정도 감쪽같이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과 내통했고 공금을 횡령했으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당원들을 다수 살해했고 혁명 훨씬 전부터 빅브라더의 통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몄으며 수백 수천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파괴 공작에 가담했다고 자백했다. 자백 뒤 그들은 사면을 받아 당에 복귀했고 한직이었지만 중요해 보이는 직책을 부여받았다. 세 사람 모두 타임즈에서 자신의 변절 이유를 분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달라질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길고 구차한 사설을 썼다. 그들이 사면되고 얼마 후 윈스턴은 밤나무 카페에서 그들을 실제로 보았다. 무서웠지만 너무 궁금해서 곁눈질로 그들을 훔쳐봤던 기억이 생생했다. 세 사람 모두 윈스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당의 영웅시대가 남긴 마지막 거물들이라 할 법했다. 그들에게선 반체제투쟁과 내전의 영광이 아직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때도 사실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윈스턴은 그 세 남자의 이름을 빅브라더의 이름보다 몇 년이나 먼저 알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무법자였고 적이었으며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1, 2년 안에 다시 사라져버릴 게 분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단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기를 기다리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들 주위의 탁자는 아무도 앉지 않아 텅텅 비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과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것은 없었다. 셋은 그 카페의 특별 메뉴인 정향을 띄운 진을 앞에 놓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셋 중 윈스턴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루더포드였다. 루더포드는 한때 유명한 풍자 만화가였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혁명 기간 동안 그의 신랄한 만화는 여론을 선동하는 데 일조했다. 지금도 가끔씩 타임즈에는 그의 만화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 작품들은 그의 초기작을 단순 모방한 것에 불과해 이상하리만큼 생명력도 없이 시시했고 설득력도 부족했다. 소재도 과거와 똑같아 빈민가, 굶주린 아이들, 시가전, 실크햇을 쓴 자본가가 돌아가며 계속 등장했다. 바리케이드에 그려진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이 쓰고 있는 실크햇에 절망적으로 끝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름진 잿빛 머리털에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 처진 눈 밑살, 두꺼운 흑인 입술을 하고 있는 루더포드는 괴물 같아 보였다. 한때는 엄청 강인했을 육체는 이제 축 늘어지고 처지고 여기저기 튀어나와 사방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거대한 산이 내려앉듯 그의 눈앞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다. 윈스턴은 그날 자신이 왜 그 시간에 카페를 찾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카페는 텅텅 비어있다시피 했다. 듣기 싫은 음악 소리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동도 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웨이터가 진을 새로 내왔다. 그들 옆 탁자에는 체스보드가 놓여 있고 말까지 꺼내져 있었지만 아직 게임은 시작 전이었다. 그리고 30초쯤 지났을까 텔레스크린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흘러나오던 곡조가 바뀌었고 음색도 달라졌다. 그리고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뜩 쉰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조소하는 내용의 기묘한 노래가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왔다.
울창한 밤나무 그늘 아래 나는 너를 팔았고 너는 나를 팔았네. 그들은 거기에 누워있고 여기엔 우리가 누웠네. 울창한 밤나무 그늘 아래 셋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곁눈질로 보니 루더포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곧 그는 아론슨과 루더포드의 코가 다 부러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생애 처음으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몸소리가 젖었다. 자신이 무엇에 몸소리를 치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로부터 얼마 후 셋은 모두 다시 체포되었다.